자원의 종류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무형자원입니다. 무형자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의 기업의 자원을 무형자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가치, 기업의 명성, 노하우, 또는 기업의 능력, 이와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기업 간 경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때로는 기업의 경쟁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자원을 무형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무형자원 중에서 특히 이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형적인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게 코카콜라나 말보로 같은 그런 기업의 가치입니다.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의 각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그 브랜드의 가치를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이 표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약 84조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6위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부터 보면 역시 가장 유명한 기업 애플 대략 한 200조 정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IBM 120조, 구글 110조, 또는 맥도날드 대략 한 100조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7위, 6위의 코카콜라에 이어서 7위의 담배 회사인 말보로가 역시 한 대략 한 80조 원 정도의 규모의 브랜드 가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실은 우리가 좀 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때 코카콜라의 브랜드, 코카콜라의 브랜드는 사실은 글로벌리 다 알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말보로라는 담배의 브랜드가, 혹시 여러분들 말보로 알고 있나요? 말보로는 예전에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는 정말 현금처럼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브랜드, 담배였죠. 중요한 물건이었는데요. 지금은 별로 우리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말보로가 뭔지 이름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단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브랜드 가치를 볼 때는 한 80조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글로벌리 다 알고 있지만, 근데 브랜드 가치에서 이제 가끔 의문을 가지는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코카콜라 브랜드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말보로 브랜드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지극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이 학생들에게 이 말보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질문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팀 과제를 주고 해봤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남성용품들, 라이터, 또는 구두, 또는 벨트, 이런 정도지, 말보로 가지고 말보로 자동차, 말보로 스마트폰, 말보로 예를 들어서 에어라인, 이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말보로가 한 80조 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형자산 중에서 노하우나 지식, 기업 문화 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은 산업 스파이의 해외 기술 유출인데요. 한국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건수를 보면 한 2011년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4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술 분야 유출이 많습니다만, 분야를 보면 전기전자, 정밀기계 이런 쪽이 한 반, 거의 한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어떤 산업이 강한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 게임과 같은 그런 어떤 그 개발자를 통한 기술의 유출, 또는 소스 코드 유출, 이런 부분은 여기 아마 잘 안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이동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동이 되더라도, 유출이 되더라도 그걸 파악하고 적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잘 잡혀 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다음에 누가 유출했나를 보면 역시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특히 회사를 그만둔 종업원이 기술을 유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 또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노하우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업에 있어서의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들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업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기업 문화의 특징은 특히 모방이 곤란하다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 이제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이거 뭐 절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주었다 할 때 삼성과 현대와 LG와 SK그룹이 어떻게 서로 조직 문화가 다른가를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이기 때문에 뭐 예로도 우스갯소리 때문에 이걸 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 이제 현대죠. 현대가 이런 절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그 절벽을 넘어야 되는 과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서로 당황스러운 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과제에 직면했죠. 일어났던 심각한 곤란에 직면했죠. 근데 현대에서 같이 왔던 그룹 중에서 리더가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절벽을 건너간다. 모두 뛰어. 라고 했을 때, 마치 이제 우리가 최종병기 활에 나왔던 그런 청나라의 군사들이 절벽을 뛰는 것처럼 모두 그냥 맨몸으로 뛰었답니다. 그래서 반은 떨어져 죽고 반은 살아남아서 절벽을 건너갔습니다. 다음에 그 삼성이 도착했습니다. 삼성은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뭐 이런 상황이죠. 역시 절벽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취했던 방식은 주변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건널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조립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했겠죠. 역할 분담을 해서 재료를 모아서 조립해서 사다리를 걸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LG가 왔습니다. 근데 LG는 삼성의 그런 모습을 뒤에서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삼성이 하는 대로 똑같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재료를 구하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절벽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이 왔습니다. SK그룹은 이미 삼성과 현대, LG가 다 건너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LG의 이 전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LG가 아니라 SK죠. SK의 전체 모여가지고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회의를 심사숙고하면서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팀장이. 우리는 이 절벽을 건넌 것으로 한다. 라고 해서 결국엔 건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뭐 오래전에 있던 굉장히 재밌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실은 웃고 넘어갈 수만 없는 것들이 뭐냐면 이 네 개의 기업 문화, 즉 네 개의 기업의 기업 문화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조직력보다는 돌파력, 리더와 개인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철저하게 조직 플레이를 합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LG는 내부적 조직의 융화 그리고 화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돌파력이 약하고 조직력도 약합니다. SK는 실제로 대단히 우수한 어떤 이 종업원들을 이제 인간들의 하나 집단입니다만, 실제로 어떤 문제를 선두에 서서 돌파해 나가고 해결해 가는 능력은 좀 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게 서로가 가진 어떤 조직 문화를 부러워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은 몇 년 전에 왜 우리는 현대와 같은 그런 저돌성과 돌파력을 가지지 못한 것인가 하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고, 현대는 삼성의 조직력을 배우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역시 삼성은 삼성이고 현대는 현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업 문화는 지극히 모방이 곤란한 것이고, 역시 무형자산의 중요한 한 부분을 오늘날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종류 세 번째가 인간입니다. 흔히 이제 인사조직 쪽에서는 이걸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 이런 말로 좀 표현합니다만, 저는 이게 좀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사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라는 말은 사람 자체를 대상화해서 자원이라고 본다는 그런 발상이 저는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적 자원 대신에 인간이라는 표현을, 인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이게 이 표준 코드가 안 맞으니까 다른 학자들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들어서 장애물이 많아서 인적 자원이라고 때로는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이 대단히 기업 내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은 기술과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는 이런 개발자, CEO, 직원, 관리자 등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볼 때 기술과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는 이런 사람과 그리고 실제로 노하우를 분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사람의 머릿속에 미래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뭐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서 그걸 뭐 생각을 빼내거나 지금도 그런 시도는 이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과학의 연구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단어를 추론하고 이런 어떤 뇌의 구조 속에서 뇌파를 측정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스티브 잡스죠.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에 특히 스티브 잡스의 미니멀리즘이라는 디자인의 철학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실제로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은 이런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미니멀리즘 즉 아주 필요한 기능만을 남기는 즉 최소한의 어떤 기능만을 남기는 그런 어떤 디자인의 철학입니다만 그런 어떤 미니멀리즘에 기반한 뛰어난 제품 디자인과 제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뭐 절반쯤은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에 있어서 혁신이 멈춰 있는 것 그리고 이후에 지금 애플이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시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스티브 잡스가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 유명한 이 이야기가 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항상 정말 굶주린 듯이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거 어리석게 우직하게 정말 굶주려서 미친 듯이 뭔가를 집착해서 열심히 해라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대표적으로 이제 드러냈던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이 말을 했던 게 스티브 잡스가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2005년도에 이거 했던 것입니다만 이때 이제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You are already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And I hope it's the closest I get for a few more decades. Having lived through it, I can now say this to you with a bit more certainty than when death was a useful but purely intellectual concept. No one wants to die. Even people who want to go to heaven don't want to die to get there. And yet, death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No one has ever escaped it. And that is as it should be, because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ed out. When I was young, Polaroid cameras, for of their final issue, was a photograph of an early morning country road, the kind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if you were so adventurous. Beneath it were the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어때요? 들었나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런 그 연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 연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분명히 경영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앞에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가정에 입양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연설의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구도 사실 종교를 가진 사람조차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 웃었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인생에 있어서 삶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요. 우리나라의 경영자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경영자들이나 기업가들에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삶의 철학에 대한 자기 기업의 가치,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런 어떤 연설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특히 무엇보다도 Stay hungry, stay foolish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뭔가를 미친 듯이 해봐라.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직하게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 노벨상 우리가 이제 꼭 못 받고 일본이 노벨상 받으면 그 사람은 왜 50년간 한우물을 팠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다 이 이야기입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어리석게. 20살에 그런 사람들은 20살에 노벨상 받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팀 쿡은 스티브 잡스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철학과 스티브 잡스의 인생과 스티브 잡스의 인간과 이런 걸 결국 팀 쿡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경쟁력이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스타일에 기반한 애플,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런 어떤 조직 문화 기반한 조직 문화가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어떤 혁신가로서의 재질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런 어떤 조직 관리자로서의 재능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의 혁신가적인 열정과 에너지를 애플은 그가 죽음으로써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볼 때 얼마만큼 중요한가? 인간의 어떤 가치라는 게 인간의 이 기업 내에서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산으로서 이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식의 이전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즉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기업의 인적 자원 중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한류의 최근 지식의 이전 과정을 보면 우리가 또 한 번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게 무한도전의 PD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걸 이제 이 중국에 이제 먼저 갔던 PD가 김영희 PD가 나는 가수다를 프로듀싱했던 굉장히 유명한 한국 국내의 어떤 입지전적인 전설적인 어떤 PD입니다만 이분이 후배 PD들을 대거 영입해서 중국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이라든지 나는 가수다뿐만 아니라 아빠 어디가 이런 어떤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분들을 다 중국으로 와서 PD를 대거 영입해서 이분이 이제 김영희 PD입니다만 대거 영입해서 중국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고 그리고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류의 지식 이전의 어떤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그 핵심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김영희 PD라는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결국엔 중국에서 결국에는 방송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전체적인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퀄리티, 즉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술과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상, 핵심적인 스카웃의 대상이 결국엔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의 한류 콘텐츠 개발 단계,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를 보면서 중국의 한류 콘텐츠 개발의 단계별로 우리가 스테이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략 지금 중국이 콘텐츠나 이건 제조업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게임이나 이런 한류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리고 서비스하는 그런 단계를 보면 그냥 첫 번째가 완제품을 수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 제품을 모방하는 단계, 세 번째가 독자적인 제품의 개발을 시도하는 단계, 네 번째가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프로세스는 이미 중국의 대륙을 뒤흔들었던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의 역사에서 이 네 개는 다 이 프로세스는 검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에서도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제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검증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한류 콘텐츠, K-팝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 단계의 어떤 한류 콘텐츠들이 지금 중국의 어떤 모방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초기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은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대장금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그냥 서비스를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하는 단계.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게임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어떤 모방의 단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명한 게임 회사가 우리나라 넥슨의 카트라이더를 모방해서 만들었는 시제품을, 파일럿 제품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카트라이더에서는 바나나를 던지면 바나나라는 것은 자신의 뒤에 따라오는 차를 바나나를 던짐으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즉 자기를 추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그 게임 회사에서 만들었던 즉 카트라이더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만
바나나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게임 회사가 만든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의 모방이라고 보이는 그 레이싱 게임은 바나나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 자동차 도로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건 바나나의 껍질이, 즉 똑같이 바나나는 존재합니다만 바나나가 뭘 의미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서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나나를 장애물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EO에게 이거 한국의 카트라이더 바나나 기능하고 좀 다르다 그랬더니 뭐 자기도 그걸 아는데 이걸 뭐 개발자들이 일단은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모방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개발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걸 이제 필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들려고 이제 모방에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가면 독자적인 제품의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즉 중국적인 제품, 한국 제품을 그냥 가져와서 똑같이 모방하는 게 아니라 중국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그것을 재구성하고 다시 그것을 새롭게 리메이크하는, 그리고 좀 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독자 제품의 개발에 대한 시도입니다만, 그러다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개발자와 기획자를 대거 흡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 특히 방송 콘텐츠,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특히 그리고 음악, 이런 이 각각의 한류의 콘텐츠의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중국의 수준은 이 단계에 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개발자가 기획자를 바로 스카웃해서, 왜냐하면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흡수해가지고 바로 중국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과 사람, 즉 우리나라의 개발자, 기획자, PD, 프로듀서로부터 바로 중국의 프로듀서라든지 중국의 기획자로 노하우가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개발자고 기획자가 중국 시장에서 활약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만큼 더 앞서가느냐 이슈가 빠진 상태에서 중국은 바로 캐치업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게임에서 다 검증이 되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독자적인 제품의 개발입니다. 중국적 제품, 게임을 보면 중국의 모바일 게임 우리보다 더 잘 만듭니다. 특히 RPG 계통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들은 웹게임의 전통, 즉 PC에서 구동되는 웹게임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바일 게임으로 아주 훌륭하게 전이해서 모바일 게임이 반대로 한국 시장으로 이제 역류돼서 이제는 이런 제품이 한국으로 역류해서 들어옵니다. 드라마, 방송, 음악도 아마 그런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을 기대합니다.